네,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실전 4회 지문이고요. 손해보험에 관한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우리 감자가 짜잔. 자, 손해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목적물에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끊고, 문장이 기니까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손해보험이라는 건데, 그 손해보험은 무엇이냐? 보험자랑 보험계약자가 어떤 계약을 할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우연한 사고, 그러면은 고의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목적물에 발생할, 그러면 이 목적물을 대상으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지. 얘를 보호해주겠다라는 명목하에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그럼 여기서 알겠네. 피보험자가 재산상 손해를 받은 사람. 그러면은 보험계약자랑 피보험자가 약간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하고 이 계약한 물건이 뭐 박살이 났을 때 손해에 대한 금액을 이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여러분이 피보험자지만은 보험 계약자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보험 계약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될 거고, 그리고 보험자가 누구냐? 이게 보험회사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지문에서도 보험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은 무조건 보험회사를 가리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관련된 인물이 나오면은 이 인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파악하고 나서 보험자가 보상할 거다. 보험회사가 이제 이 계약한 물건이 박살나면은 우리가 돈으로 보상해 줄게요. 라고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인데,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거지, 이익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 목적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1억이 손해 났으면은 1억만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이익은 허용하지 않겠다. 자,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때에는 실제 손해 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득금지 원칙이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피보험자가 별개의 권리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인데 남이 부쉈어. 그러면 나는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놨으면은 손해보험을 들어놨으면은 보험금도 받고, 그리고 내 물건 부순 이 친구, 걔한테 어떤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을 2배로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이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득을 취하게 되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득 안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법에서는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나의 어떤 권리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러면 이 요건이 중요합니다. 보험이나 어떤 계약에서는 이 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를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긴 문단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보험자 대위를 설명하기 위함이야. 그러면은 얘가 중심 화제가 되겠죠. 이 문단으로 넘어가서 보험자 대위는 법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되는 양도행위가 아니며 라고 해서 의사랑 상관없이 내가 넘겨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는 게 아니고, 요건이 충족되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의 손해가 발생했고
보험회사가 1억을 나한테 줬으면은 내가 이 물건 주기 싫은데 해도 보험회사한테 자동적으로 이 물건이 넘어가 버리는 거야. 더 자세한 거는 뒤에 나올 거예요.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면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보험회사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 그래서 각각 3, 4문단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잔존물 대위는 무엇이냐? 이거는 상법 681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포인트는 목적물 전부가 멸실, 아예 개박살이 난 거야. 회생이 불가능해요. 이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즉, 내 차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가 있어. 걔가 바퀴 다 날아가고 아예 개박살이 난 거야. 타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갖고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그 1억을 보험회사가 나한테 줬어. 그러면은 이 잿더미를 보험회사가 가져가요. 왜? 그 안에 남아있는 부품이라도 팔아가지고 내가 이득을 추가로 챙길 수가 있잖아.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 가져가. 그러면은 팔든 말든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 자유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잿더미 주기 싫은데 이래도 보험회사가 나는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 잿더미 차의 그거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목적의 전부가 멸시되었다. 이거는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이 지닌 형태나 기능이 없어져 회복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차라면은 차가 굴러갈 수 없는 상태, 집이라면은 아예 무너져서 삶을 살 수 없는 상태.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라는 것은 계약한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 자, 계약한 금액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나와 있죠. 이제 평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을 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 보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계약할 때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가액 2천만 원인 자동차가 불이 나서 전소 아예 싹을 타 들어가가지고 보험자가 2천만 원의 보험 금액을 지급했어. 그러면은 잔존물 전체에 대한 권리, 잿더미가 된 차 있죠? 그거는 보험자한테 이전됩니다.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거야. 잿더미가 된 차는 보험회사가 가져간다. 이 뜻이에요. 계약 시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은 전체였고 이번에는 일부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차에서 1,000만 원만 보험에 해놨으면은 보험자는 잔존물의 2분의 1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잿더미 중에서 절반 뚝 떼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잔존물에 고철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은 얘는 충분히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두 푼도 아니고 피보험자는 이를 처분해서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이익을 금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예 잿더미가 돼서 고철도 남지가 않고 아예 쓸모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팔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폐기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와 같은 부수적 의무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잔존물의 경제적 가치가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만약에 작아. 이거는 보험회사가 더 손해가 볼 것 같은 거야.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또 보험자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죠. 보험회사는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피보험자의 추가 이익을 막기 위한 거일 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자는 약관에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잿더미가 된 차를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잔존물은 보험자의 소유가 된다. 즉, 취득할 의사를 보험회사가 표시하지 않으면은 대위권 포기, 이 잿더미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 표시는 보험회사가 하는 거지 피보험자는 아무런 의사 표시의 능력이 권리가 없어요. 위에서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 잔존물 대위는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물건. 근데 청구권 대위는요. 권리를 가져가 버립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지 볼게요. 이렇게 상법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손해가 제3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자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차가 불탄 게 아니고 지나가던 A씨가 그거를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러면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불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즉 5천만 원을 피보험자한테 줬으면은 이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제3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자세한 거 더 읽어볼게요. 제3자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쌤이 있고 리니가 있고 여기에 지인이가 있어요. 쌤 차를 쌤이 보험사라고 할게요. 쌤이 보험회사고 리니 차인데 지인이가 불을 내버렸어요. 그쵸? 이게 1억짜리 차예요. 그러면은 이 1억짜리 차인데 보험회사가 5천만 원의 계약을 했어. 그러면은 이 1억이 지인이 때문에 불에 타서 날아갔죠. 그러면은 이때 리니는 보험회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지인이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천이 아니고 1억 전체를 다 계약해놨으면 어떨까? 1억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한테 1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지인이는 죄가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러면은 리니는 지인이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럼 리니는 1억 이상을 받게 되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 보험회사가 리니한테 1억 준 대신에 얘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법정 다툼은 얘네가 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 피자 물 마시는 ASMR 들으면서 자 그리고 플러스 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여기서 보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손해배상 청구에 얘네가 낸 리니한테 준 1억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붙여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금액의 한도는 얘네가 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앞서 봤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험금액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두 가지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피보험자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랑 보험금액 청구권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보험회사가 나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거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 즉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를 가지도록 한 것이 청구권 대위이다. 청구권 대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래서 보험회사가 리니한테 1억을 줬으면 1억 한도 안에서 5천만 원 줬으면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목적물의 전부가 멸시되는 경우뿐만 아니고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게 앞서 한 물건 가져가는 것 대위권 청구 뭐였지? 잔존물 대위. 잔존물 대위와의 차이인데 잔존물 대위는 목적물이 전부 박살났을 경우에만 해당했고 이 청구권 대위 얘는 플러스
부분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청구권 대의의 요건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제3자가 있을 경우, 그리고 이 제3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보험자,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로 보지 않아요. 그 외적인 사람이 리니의 물건을 박살냈을 때 뭐 친구든 뭐 지인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 다만 피보험자랑 리니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돈을 같이 쓰는 가족은 고의로 사고를 냈더라도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요. 왜냐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의 손해로 계산이 되니까. 어차피 이 사람 재산이니까. 보험자가 청구권 대의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얻었으나 제3자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제3자가 뭐 1억짜리 물건을 박살냈으면, 예를 들어서 지인이가 리니에 1억짜리 차를 불질렀으면은 지인이는 1억을 배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인이한테 1억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어떡해? 리니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험가액 1억 원의 건물에 5천만 원만 보험에 들어놨는데 제3자의 과실로 건물이 아예 박살이 났어. 그러면은 1억이 손해가 났어요. 근데 나는 5천만 원만 보험을 들었어. 그러면은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이 제3자, 얘가 줘야 되잖아. 근데 제3자가 (6천만 원) 밖에 없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제3자는 6천만 원이 있잖아. 근데 얘는 1억을 손해내놓고 6천만 원만 갚겠다? 이러면 안 되지. 왜? 제3자가 얘한테도 5천만 원 주고 이 5천만 원은 보험회사가 건물주한테 준 돈이잖아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제3자가 보험회사한테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억의 손해가 있으면은 사실 이 1억은 전부 제3자가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고, 이 5천만 원 계약한 거는 보험회사가 일단은 바로 먼저 피보험자한테 주고 나중에 제3자한테 돌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자한테는 1억이 있어야 되는데 6천만 원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4천만 원이 결국에는 메워지지 않죠.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돈을 6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설, 상대설, 차익설. 자, 절대설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자가 상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험자는 지급 금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고 보험자가 나머지가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한테 준다. 그래서 그러면 이 6천만 원 중에서 보험회사한테 5천을 주고요, 남은 1천만 원을 이 피보험자한테 1천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피보험자는 실질적으로 얼마 손해봐요? 실질적으로 6천만 원 받았죠? 4천만 원 손해예요. 4천만 원 손해. 자, 상대설은 제3자의 배상액을 부보 비율에 따라서 분배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1억 건물인데 5천만 원만 계약을 들어놨잖아?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2분의 1의 부보 비율이 있죠. 그러면은 상대설에서는 회사가 6천만 원 중에 3천, 피보험자가 6천만 원 중에 3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피보험자는 총 보험회사한테 받은 5천에다가 제3자한테 받은 3천에서 8천만 원. 이렇게 해도 2천을 손해봐요. 그럼 마지막 견해가 뭐냐? 차액설. 차액설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손해를 먼저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차액설에 따르면요,
피보험자가 먼저 5천만 원 가져가고요. 왜냐면은 보험회사한테 5천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부족한 거는 5천만 원이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1천만 원을 가져가요. 그러면은 피보험자는 손해가 없어요. 보험은 계약자가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몇 번째 걸 채택해야겠어요? 이 세 번째 거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세학설 중에서 차익설이 통설로 인정받고 있는데 보험의 목적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메워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회사는 어차피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한테 그거를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이 손해배상권을 행사하는 거는 회사가 이득을 보기 위한 게 아니고 피보험자가 이득을 보는 걸 막기 위한 거야. 그래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는 무조건 피보험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25번에서 윗글 읽고 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자 대위는 보험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규정이다. 그쵸? 피보험자가 이득 보는 거를 막으려고 이득 안 돼. 이게 맞는 말이다. 자, 그리고 2번 잔존물 대위로 권리를 이전받을 경우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 잿더미가 됐는데 폐기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죠. 맞아요. 3번 청구권 대위는 잔존물 대위와 달리 목적물에 부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쵸? 잔존물 대위는 아예 목적물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청구권 대위는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어도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4번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1억을 박살냈는데 1억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완전히 메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쵸? 예를 들어서 1억을 사고 냈는데 계약은 5천만 원만 했어. 근데 피보험자는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아무리 뜯어내려고 해도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4천만 원의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답이 5번인데 제3자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피보험자가 청구권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랑 계약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거가 틀린 말인 게 뭐냐면요. 말 잘 보시면은 제3자가 사고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고가 났어요. 피보험자가 청구권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랑 계약한 금액, 예를 들어서 보험자랑 1억 중에서 3천만 원만 배상받겠다라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7천이 B죠? 그럼 7천은 이 제3자한테 돌려받아야 돼. 그런데 이 말은 보험자와 계약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얘가 아무리 1억짜리 잘못을 해도 얘한테 내 3천만 원 한도만큼 이 3천밖에 못 돌려받는다는 거야. 그럼 합치면 6천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렸습니다. 피보험자가 청구권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보험자가 청구권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약한 금액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은 P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차이로 답이 달라지니까 잘 보세요. 다음 질문이 29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는 볼게요. 갑은 보험 가액 2천만 원 자동차에 대해서 2천만 원 전액 손해보험을 들었는데 을의 과실이 100%인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비인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어요. 근데 포인트는 절반이 잘못되었고 일부 그리고 수리 후 차의 가치는 변동이 없어서 잘 타고 다녔어. 그럼 멸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없냐면은 잔존물 대위를 보험회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1, 2, 3번 보면요.
가해서 보험자가 대위가 인정됨으로 했는데 보험자한테 잔존물 대위가 인정이 안 돼요. 이 말이 자동차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잔존물 대위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멸실된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가해서 수리 전 자동차의 가치가 1,000만 원 아래라면은 A 보험회사는 대위권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겠군. 자, 이 말도 교묘한 게 아예 잔존물 대위권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 거가 없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가해서는 나와 달리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자, 1,000만 원 계약했는데 1,0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전부 지급한 거 맞죠? 그리고 자동차의 일부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겠다 했는데 멸실된 경우에만 이 잔존물을 가져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1, 2, 3번은 애초에 전제가 틀린 보기예요. 4번. 이제 나를 볼게요. 나는 보험가액 5억인 창고에서 2억의 손해보험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5분의 2죠. 부보 비율이. 그리고 정의, 제3자가 방화를 했어요. 아예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5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A 보험회사는 2억 원을 지급하는데 정은 1억을 갖고 있어. 자, 나에서 가와 달리 보험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A 보험회사는 2억 원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 부보 비율에 따라 제3자와 분담을 하겠군이라 했는데 본문에 뭐라 돼 있었습니까? 이상이 아니고 계약한 금액 한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이상이 안 돼요. 그리고 5번. 나에서는 가와 달리 목적물이 멸실하였고, 그쵸? 가에서는 고쳐 썼는데 나에서는 아예 전소돼서 박살이 났습니다.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했어요. 보험 금액이란 거는 계약 약속한 금액 2억을 지불했죠. A 보험회사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과 더불어서 잔존물에 대한 권리도 가질 수 있겠군. 그쵸?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랑 권리를 행사한다는 말이 달라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 이론에 의하면은 권리는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답이 5번인데 현실적으로 정이 1억밖에 없어서 보험회사가 못 가져갈 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잔존물은 뭐 5분의 2만큼 잿더미 돈 되는 거 있으면 가져갈 수는 있겠죠. 30번. A의 각 학설을 보기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서 A 보험회사가 을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모두 받아냈다면 A 보험회사가 을로부터 A 보험회사는 2천만 원 줬고 을이 제3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2천만 원 모두 받아냈으면은 세 가지 학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을이 돈이 좀 부족할 때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2천만 원 다 돌려주면은 문제 없죠? 나에서 절대설에 따르면은 A 보험회사는 대위를 통해 정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절대설은 누가 먼저 가져가요? 보험회사가 먼저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 1억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2억의 한도 아니죠? 받아갈 수 있어요. 3번. 상대설에 따르면은 상대설은 부보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죠. 정이 가진 1억 원을 나눌 때 병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왜? 회사는 5억 중에서 2억만큼 돌려준다 했어요. 그리고 병은 나머지 5분의 3의 권리가 있겠죠. 당연히 병이 더 많아요. 맞는 말. 4번. 나에서 차액설에 따르면 A 보험회사가 대위를 통해 정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왜? 차액설은 피보험자가 먼저 가져가는 건데 5억에서 2억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았고 그러면은 3억 손해가 남았는데 이 3억 중에서 정한테 1억을 다 돌려받을 거야. 그러면은 정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한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5번. 답은 또 5번인데 나에서 절대설과 상대설에 따르면 병의 손해가 완전히 메워지지는 않지만 차액설에 따르면 완전히 메워진다 했는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완전히 메워지지가 않는 게
이 병이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차액설이에요. 근데 그렇게 치더라도 보험회사한테 2억 받고 정한테 1억 받아봤자 3억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완전히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설에 따르면은 보험회사가 1억을 먼저 가져가니까 병은 2억을 받겠죠. 보험회사 거만. 상대설에 따르면요. 부보 비율에 따라가지고 1억분에서 5분의 3, 6천만 원. 그래서 2억 6천만 원 받을 거야. 그리고 차액설에 따르면은 3억 받을 수 있어요. 총. 보험회사랑 정한테 받는 거 합쳐서. 어떤 학설을 넣더라도 5억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수고했습니다.